반갑습니다.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강연 섭외가 들어왔을 때 그 유퀴즈 원더블럭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제게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를 이 자리로 이제 초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은 그 실체와 달리 다른 이미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공익이나 정의, 인권하면 저를 떠올린다고 하는데, 한동안 반인권적인, 반공익적인 일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돈에 미쳐가지고. 최근 몇 년간 의미 있는 활동이 부각돼서 제게 참 과분한 이미지가 부여되고 있는데 상당히 살기 어렵습니다. 어디 가서도 제 이미지에 맞는 어떤 행동과 말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상당히 크고요. 오히려 인간적인 변호사라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기분 좋습니다. 안팎으로 인간적이거든요. 집에서도 요즘은 덜 듣고 있지만 이 인간 저 인간 소리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오늘 다른 분들, 그 정말 명사 같은 분들의 틈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야 제 자부심을 갖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경험한 사건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과 제가 만난 사건 속의 그 관계 속에서의 어떤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데요. 산에 가면 서로 인사를 하고 격려를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마스크를 쓰게 되고 좀 더 떨어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단절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어떤 정체성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관계를 통해서야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강연 다니면서 자주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뽀얗고 하얀 피부 딱 한 사람 보이시죠?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지점이 뭐냐면은 양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사실에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싸움 잘하게 보이고 또 인상도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 틈바구니 속에 제가 이렇게 서 있거든요. 호락호락해 보이면 안 됐습니다. 좀 성질 좀 사나워 보이고 험상궂게 보여야지 제가 이 아이들 틈 속에서 제 주장도 하고 제 발언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선글라스는 기본이었고, 이렇게 카라는 확 제꼈어야 됐고, 단추 2개 정도는 기본으로 풀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잠바의 지퍼는 잠그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배가 나오진 않았지만 혁대는 이렇게 내려맸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지 이 아이들 틈 속에서 저는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실제 근데 제 모습은 이러진 않았거든요. 많이 약해 빠졌습니다. 힘도 그렇게 세지 않았고 또 싸움도 그렇게 잘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외학적인, 어찌 보면 제 본래의 모습과 다른 위악적인 모습 때문에, 그 모습 덕분에 제가 이 아이들 속에서 별탈 없이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한때 국선 재벌로 불리기도 했었거든요. 국선 변호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던 가난한 범죄자들의 모습에서도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위악적인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위악적인 모습이 너무나 어설퍼 보였고 안타까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신을 했다고 하는데 독거미를 그린다고 했지만 거미가 아니라 개미같이 보이기도 했고, 아주 그냥 찰진 욕을 해야 되는데 눈가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기도 했습니다. 위악적인 모습이지만 너무나 어설펐죠.
그 가난한 범죄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그렇게 유약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남들로부터 냉대받고 무시받고 차별받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받지 않으려고 그냥 그 틈 속에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유약적인 모습을 보이고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반면 또 제가 경험했던 사건들 속 사람 중에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대단히 교양 있고 예의 바른 모습, 그 속에 감춰진 위선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들이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고 뭔가 더 욕심을 내서 뭔가 챙기려고 했었습니다. 만남과 관계 그리고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사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바로 알아야지, 사람의 실체를 직시를 해야지 사람과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 관계 속에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선적인 모습과 이학적인 모습은 어찌 보면 위장입니다. 그 베일에 갇혀있는, 베일 속에 있는 그 실체를 직시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조각조각의 사실로는 사람을 바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 속에도 이면의 사실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얽혀있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알아야지 말과 행동의 본래적 의미도 알 수 있거든요. 그 말과 행동 속에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고 너도 그렇다. 작은 미물이라 하더라도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하고 오래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바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창해 보이고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사물이라 하더라도 자세히 보면은 그 반대되는 실체를 또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바로 보는 거, 사람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국선 변호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사람이 어렵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비행 청소년, 불량 청소년으로 살아가다가 저는 많은 분들이 알아봐주는 공익 변호사, 인권 변호사가 됐습니다. 공익 인권 부담스러운 단어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제 입에 붙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화 제심이 실제 인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2017년에 개봉된 이 영화 덕분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배우 정우를 캐스팅했다는 이유로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요. 이거는 캐스팅 과정에 제가 관여한 게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는 나라라 개천형이라는 드라마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고 제 삶이 또 일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법 역사는 내가 쓴다. 이것도 제가 전혀 관여한 바 없는 문구입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제 역할을 맡은 배우가 또 권상우죠. 권상우로 제가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청률이 6.7%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냐. 비행 청소년, 불량 청소년 아주 껄렁껄렁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고 위약적으로 보이려고 애를 썼던 그 아이가 2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서 드라마나 영화의 실제 인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 사람의 변화는 그 사람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저는 제 의지로 이뤘던 성과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고등학교 때 그 20년 전에 그 이후에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변화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커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려면은 3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KBS 아침마당 가서 자세히 했거든요. 다시 보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사건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사건 속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변화의 어떤 힘이 관계였는데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수원과 화성에서 발생한 사건 2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춘재,
먼저 이춘재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1986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14건의 살인 그리고 34건의 성폭행을 저지른 아주 잔혹한 범인입니다. 잔혹한 사람이죠. 사이코패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가 많은 인간 맞습니다. 이 사람이 저지른 범행과 그 범행 수법들을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1994년에 이 사람이 처제를 살인해서 무기징역을 받고 지금까지 복역 중에 있습니다. 26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교도소에서 26년 동안 복역하면서 단 한 번도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다. 싸움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1급 수용수가 빨리 됐고 교도소에 있으면서 교도소 밖으로 사회봉사활동도 5번이나 갔다고 했습니다. 또 징역살이는 반드시 1위를 해야 되는데 목공공장에 다니면서 작업 반장을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때로는 교도소 교도관들을 대리해서 수감자들을 통솔했고 또 수감자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장을 오래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교도소 들어가기 전에는 아주 잔혹한 살인마였는데 들어가고 나서 26년 동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서 살 수 있을까? 진짜 사람이 변한 것인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은 이춘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아직도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 결과도 나름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26년 동안 24시간 동안 그 교도소 생활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감자나 교도관들은 이 사람을 24시간 동안 지켜봤을 텐데 26년 동안 그냥 가면만 쓰고 살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제가 이춘재한테 물어봤습니다. 법정에서 한 서너 시간 동안 신문을 했는데요. 당신 변하게 맞냐? 그러니까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나오게 된다면 이런 범죄 저지르지 않을 것 같다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당신 26년 동안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떻게 24시간 동안 사람들이 다들 지켜보고 있는데 2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내가 가면만 쓰고 있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저한테 오히려 되묻는 듯한 답변을 했었습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해봐요. 이춘재를 잔혹한 살인범, 사이코패스라고 딱 규정 지어버리면 이 사건 속의 어떤 의미들이 너무 그냥 간단히 정리돼 버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적어도 26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살아왔던 이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어떤 이유가 뭘까?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버린 어떤 환경은 뭐였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닐까? 그리고 이춘재라는 연쇄살인범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연쇄살인범은 태어나진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이춘재라는 이 연쇄살인범이 만들어졌고 진화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 공부를 통해서 점점 조금씩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관계나 희망 이전에 사람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된다고 했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그 사람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고 사람 공부라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춘재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이춘재는 총 14건의 살인 범행을 저질렀죠. 그중 화성 8차 사건 1989년 9월 16일에 발생했던 살인사건입니다. 강간 살인사건이었죠. 88 올림픽 개막 하루 전에 발생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화성 태안에 있는 한 농가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집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이춘재에 의해서 강간 살해당했습니다. 이춘재가 저지른 범행 때문에 이 윤성현 씨가 잡혔고 억울하게 20년 20일 동안 옥살이했습니다. 이춘재의 자백이라는 극적인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재심을 통해서 곧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사람이 살아나왔기 때문에 그 모진 세월을 견뎠기 때문에 지금 진실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또 희망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분이 재심을 청구하던 지난해 11월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교도소를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었습니다.
뷰티풀 라이프 나호견 원장님이 저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또 박종덕 교도관님은 인간적으로 저를 대해 주셨고 상담도 잘해 주셨습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관계에서 희망을 찾았고 이분들이 윤석열 씨를 살렸기 때문에 지금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희망이었던 겁니다.